공법 체계도 건축법 제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건물주가 되어서 건축물을 신축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할 주제가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먼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쭉 나오는데 지하층, 리모델링,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 특히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올해 예상 문제로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특수 구조 건축물, 고층 건물, 초고층, 다중이용, 준다중, 특수조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 규제를 좀 더 세게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어떤 형태의 건축물이 고층 건물인지 다중이용 건축물인지 특수 구조 건축물인지 이런 용어들을 정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 건축, 실내 인테리어 공사, 그러니까 발코니의 개념 이런 부분들 한번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하층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 지하층이라는 개념은 보통 이제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그림에서 지표면 아래 층이 모두 내려가 있으면 당연히 지하층인데 지금 이 그림처럼 자, 일부는 지상에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를 최하층 바닥, 지면에 맞닿는 바닥이고 해당되는 층과 위의 층을 나누는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이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층고는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의 윗면까지, 여기 윗면에서 윗면까지라고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한 층의 높이 층고, 윗면에서 윗면까지인데 층고 높이의 반 이상이 지하로 내려가 있으면 지하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의 기본 정의입니다. 자, 공부를 하실 때 지하층은 2분의 1 요걸 외우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지하층은 이렇게 반지하 형태로 들어가 있을 때 지하층으로 볼 거냐 이런 개념입니다. 지하층으로 보는 게 건물주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다. 이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데 이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그래서 한 층 높이가 4m, 여기가 4m면 요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평균 높이가 2m 이상으로만 문제가 나오면 이건 지하층으로 인정하고 이 평균 높이가 1.9m, 1.8m 이렇게 나오시면 지하층이 아니고 요거를 지상층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 층 높이가 4m면 여기에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평균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러면 지하층으로 인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m면 여기가 2m 이상 2.1m, 2m 이렇게 돼야지 지하층이고 1.9m, 1.8m로 나오면 2분의 1 미만이기 때문에 지하층이 아니고 이거를 지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란 용어. 자, 리모델링은 우리가 일단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같은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서 합니다. 자,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리모델링입니다.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 다세 같은 거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건축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 면적이나 높이가 증가되면 증축, 그 다음에 면적이나 높이가 증가되지 않으면 대선과 개축 형태로 리모델링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리모델링, 증축, 개축, 대선 형태로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리모델링이라는 게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고치는 공사하는 건데 면적이나 높이가 증가하면 증축, 증가되지 않으면 개축이나 대선 형태로 리모델링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용어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이 조금 더 중요하죠. 자, 고층 건물은 30층 이상이거나 건물의 층이 건물 높이가 120m 이상이면 이게 고층 건물이 되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고층 건물이 되는 거죠. 초고층 건물은 30층보다 높은 기준 50층 이상이면 초고층 건물, 건물 높이가 200m 이상이면 또 초고층 건물이 되신 겁니다. 건축법은 한 층을 4m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층이 30층 이상 또는 건물 높이가 120m 이상,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200m 이상,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 당연히 초고층 건물이 규제를 더 많이 받은 건물이 되겠죠. 요거 기억을 하셨다가 49층이면 고층 건물은 되지만 초고층 건물은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건물 높이가 180m면 고층 건물은 되지만 초고층 건물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준초고층 건물은 별도로 만든 용어인데 고층 건물 중 초고층 건물이 아닌 것에서 이 층수가 30층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다 이게 준초고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초고층 건물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39층에서 49층, 그 정도 범위를 별도로 준초고층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든 거니까 참고로 읽어보시고 고층과 이 초고층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 중요하죠? 자,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물입니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 규정이 뭐라는 건 알 필요 없고 다중이용 건축물은 이 건축법에서 이 6가지 건물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층 바닥, 2층 바닥을 합쳐서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이즈가 나오고 문, 종, 판, 운, 의, 숙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수업 시간에 내용한 겁니다. 문종판 씨라는 남자와 운, 의, 숙 씨가 둘이 부부인데 이게 5,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에 놀러 갔다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16층 이상 건물이면 건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로 인정이 됩니다. 16층 이상이면. 자, 문화 및 집회라는 게 극장이나 예식장인데 주의사항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합니다. 자, 문화 및 집회, 극장, 예식장 같은 것들이 5,000 이상, 종교시설 같은 교회가 5,000 이상, 판매 같은 백화점이 5,000 이상, 운수 같은 여객용 터미널이 5,000 이상, 의료시설 같은 종합병원이 5,000 이상, 숙박시설 중에서 관광 숙박, 관광 호텔 같은 거 5,000 이상이면 문, 종, 판, 운, 의, 숙 이렇게. 자, 뒤에 암기법을 제가 따로 설명했는데 이 문종판 씨라는 남자와 운, 의, 숙 씨라는 여자분이 계신데 둘이 부부다. 그래서 5,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에 놀러 간 거예요. 그리고 16층 이상 건물은 건물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잘 암기하시 바랍니다. 문종판 씨하고 운, 의, 숙 씨 이렇게.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숙박 이런 것들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들어가십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그리고 16층 이상일 때는 건물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중이용 건축물 문종판, 운의숙을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냈는데 자, 혹시 시험 문제에서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낼 수도 있습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이게 일단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좀 줄어듭니다. 기준이.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12가지 건물을 말합니다. 자, 우리 건축법은 좀 암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기를 하실 때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문종판, 운, 의, 숙 여기 색깔이 들어간 이 부분 문종판, 운, 의, 숙이 아까 우리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중이용 건축물 6개에다가 추가적으로 6개 추가하시면 돼요. 문종판, 운, 의, 숙에다가 자, 이렇게 한번 추가해 볼까요? 노유자들이 교육받고 운동하고 위락시설 가서 관광 휴게하고 놀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셔서 장례식장으로 모셨다. 장례시설로. 다시 한번 문종판 씨와 운의숙 씨가 있었습니다. 아까 다중이용 건축물 6개에다가 추가적으로 노유자들이 교육받고 운동하고 위락시설 가서 관광 휴게하고 놀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셔서 장례시설로 모셨다. 이렇게. 뒤에 또 암기법을 보시면 문종판, 운의숙 이렇게 6개 먼저 추가하고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노유자들이 교육받고 운동하고 위락시설 가서 관광 휴게하다가 장례시설에 모셨는데 다만 업무와 묘지 관련 시설은 준다중이 아니다. 이 12가지를 외우시기 어려우시면 이 업무를 외우셔야 돼요. 업무하고 묘지 관련 시설, 화장장 같은 것들은 화장장이나 공동묘지, 납골당 이런 것들은 여기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근데 업무나 묘지 관련서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준다중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중이용 건축물 문종판 운의숙으로 5,000 이상. 그 다음에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문종판 운의숙하고 노유자들이 교육받고 운동하고 위락시설 가서 관광 휴게하고 노시다가 장례시설로 모셨다. 이렇게 해서 12가지 준다중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근데 업무와 묘지는 준다중이 아니다. 자, 다음 중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걸 찾으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 답이 업무나 묘지 같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자, 특수구조 건축물. 자, 특수구조 건축물은 지붕 부분이 3m 이상 돌출된 건물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한쪽 끝은 고정되고 지붕 부분이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상태의 구조에 보나 차양 같은 수평 지붕 구조물, 차양 같은 거 있죠? 건물 외벽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차양 같은 거, 보호 같은 부분이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되어 있는데 한쪽 부분만 고정되어 있고 저쪽 끝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 그런
특수 구조건축물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물 무엇이 보나 차양이. 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도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자, 특수한 설계나 공법이 필요한 건물도 특수구조 건축물이니까 한번 참고로 외벽의 중심선에서 분화차양이 3m 이상 돌출된 건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건물이면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자,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아까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그리고 실내 건축. 자, 실내 건축 보시면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말하는 건데요. 자, 1, 2, 3, 4번에다가 요거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됩니다. 실내 건축은 총 5개로 봐야 됩니다. 실내 건축은 건물 실내에서 다음의 재료나 장식물을 설치하시는 건데 이 벽이나 천정이나 바닥, 반자 같은 것들 작업하면 실내 건축이 되시는 거죠. 건물 실내 벽이나 천정, 바닥 같은 걸 작업했을 때 건물 또 실내에 있는 난간이나 창호, 창틀 같은 거, 출입문 같은 것들 재료를 설치하는 것들도 실내 건축. 건물 실내에 있는 전기선, 가스선, 급수선, 배수선 같은 경우를 설치하는 것도 실내 건축. 건물 실내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실내 건축이고, 건물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해서 복층형 공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해서 이렇게 두 개의 방으로 나누거나 위아래로 나누는 공사, 다 이거 실내 건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칸막이, 벽이나 천정, 바닥 공사, 난간이나 창호 같은 창틀 공사, 전기나 가스, 급수관, 배수관 공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이 5가지 공사죠. 여기 1, 2, 3, 4번 4개에다가 요 칸막이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내 건축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발코니. 자, 우리 발코니는 요 3층의 요 면적 부분, 바닥 면적하고 2층의 면적 차이에서 생기는 요 옥상 부분을 우리가 베란다라고 하는 거고, 발코니가 2층이나 1층 부분에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외벽에 붙어있는 이 구조물이 발코니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코니나 베란다가 혼동되시는데, 베란다는 3층의 요 면적 부분하고 2층의 바닥 면적에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 3층 면적 부분보다 2층이 더 넓죠. 그럼 2층 부분의 면적하고 2층 부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옥상 부분하고 3층의 면적 부분,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요 공간이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도 이렇게 난간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발코니는 2층의 수직 벽에 붙어있는 수평 구조물이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도 떨어지지 않게 난간을 설치해야 되고요. 자, 테라스는 1층 지면에 이렇게 나무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공간이 테라스이기 때문에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 이런 차이점을 보시면서 발코니가 건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발코니 같은 것들이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이 발코니. 근데 이건 외벽에 부가된 게 아닙니다. 베란다는 3층에 여기 면적 부분, 이 부분을 2층의 위에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베란다, 발코니는 차이가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상 이제 건축물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용어들은 기초적인 용어들이고 좀 더 세부적 용어를 봐야 되는데,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신축을 할 거지 않습니까? 증축도 할 거고 개축도 할 거고 뭐 재축도 할 건데, 이 건축물의 건축법상 건축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이고 지붕하고 벽만 있어도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이 되어서 건축법 규제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을 규제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건축법상 건축물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자, 다음 어느 하나는 건축법상 적용 대상 건물이 됩니다. 토지 위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니까 지붕하고 기둥만 있거나 지붕하고 벽만 있어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시는 것이죠. 자, 시험 문제에서는 지붕과 기둥, 벽이 모두 있는 구조물만 건축물이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지붕하고 기둥만 있거나 지붕하고 벽만 있어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붕, 기둥, 벽 3가지가 모두 있는 공작물이면 당연히 건축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붕하고 기둥, 지붕하고 벽만 있어도 건축물이 된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지붕과 기둥, 벽이 모두 있는 경우만 건축물이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또 지붕과 기둥에 딸려 있는 대문이나 담장도 건축물입니다. 특히 담장은 2m 이하일 때 건축법상 건축물로 포함됩니다.
담장 높이가 2m가 넘어가면 이따가 신고 대상 공작물로 따로 분류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을 짓는데 공건물을 짓고 마당을 만든 다음에 대문 같은 거나 담장을 세우는데 이 대문은 아니고 담장은 2m 이하로 이렇게 담장 설계하시면 건축물로 포함시킵니다. 자, 2m가 넘어가면 공작물이 됩니다. 이거 미리 좀 알아두시고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 차고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시는 겁니다. 자, 지하에 설치되는 지하상가, 점포, 지하 공연장, 지하 고가의 사무소, 우리 육교 같은 고가 위에 설치되는 무슨 뭐 점포라든가 이런 창고 이런 것들도 건축법상 건축법 규제를 받는 건축물이 됩니다. 1, 2, 3번. 자, 그런데 1번. 자, 지붕과 기둥, 지붕하고 벽만 있어도 건축법상 건축물에서 배제하는 건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암기법도 써놨는데 이 창고, 철문화 이렇게 암기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 그럼 이 문이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문화재는 지붕과 기둥 같은 게 있어도 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건축법 적용에서 아예 배제한다. 건축법이 뭐 조문수가 1조부터 113조까지가 있는데 어느 하나도 적용하시면 안 돼요. 노란색으로 쓴 것들. 자, 보시면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이 선로부지가 철도 레일 부지, 철도 레일이 깔려있는 부지 안에 있는 여러가지 시설물들, 보행설 같은 거, 육교같이 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보행설들, 극탄, 급유, 플랫폼, 우리 열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공간, 플랫폼, 보행설 이런 것들을 운전보안시설, 열차 신호기 같은 것들은 선로부지, 철도 레일 부지에 있기 때문에 이건 철도법 적용을 받아서 건축법의 적용 대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지정, 임시지정 문화재, 이거 가지정 문화재인데 용어가 바뀌었죠. 지정, 임시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의 관리를 받으니까 건축법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자, 고속도로 휴게소 아닙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건축법상 건축물인데 고속도로 통행료, 우리 하이패스가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 있죠. 하이패스 같은 거를 요금 징수하고 지나가는 통행료 징수시설은 고속도로 관련 법에 따라서 규제받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공장대지 안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간이 창고, 하천의 수문 조작실 같은 경우는 하천법 적용을 받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자, 창이 뭐예요? 컨테이너 간이 창고,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들, 문화재, 하천의 수문 조작실. 그래서 앞으로 창고, 철문, 창고에 가보면 철문이 있는데 글씨가 하자라는 글씨가 있다. 창고, 철문화 외우셔가지고 건축법상 지붕과 기둥이 있더라도 이 5가지 노란색 건축물들은 건축법 어느 조항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법 모두를 배제하는 건물들. 자, 다음. 자, 우리 건축물의 용도라는 걸 보셔야 돼요. 용도. 자, 우리 건축물의 용도가 좀 전에는 아침에 아까 본 거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뭐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그런데 그 건축물은 29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1종 근린생활시설, 4번에 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5번부터는 되게 많죠.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아까 우리 문종판, 운의, 숙. 요게 뭐였습니까? 문종판 씨와 운의숙 씨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에 놀러갔다.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문종판 씨, 운의숙 씨 앞에서 배운 것도 나오네요.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뒤에 보시면 넘어갔는데요. 29가지 건물로 건축법상 건축물을 분류하는 거니까 좀 내용이 많아서 어려운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 앞으로 뒤쪽으로 가셔서 건축물의 용도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용도가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은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단독주택 안에는 이런 다중과 다가구가 소속되어 있는데 다중과 다가구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모두 다 단독주택으로 보셔야 돼요. 자, 반면에 우리 공동주택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은 구분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에 따라서 일단은 단독주택이라는 용어를 1번 용도로 분류하고 단독주택이라는 용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한 세대가 사는 단독주택도 있고 다중주택으로 학생 등이
여러 학생들이 살고 있는 이런 다중주택, 다중원룸이라는 것도 있고 다가구주택이라는 원룸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중도 원룸이고 다가구도 원룸이라고 실무에서 부릅니다. 또 우리 서울시장님 공간 이런 공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중주택은 학생 등이 장기간 거주하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독립된 주거가 아니라는 게 방 안에서 욕실은 있지만 개별 취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등이 거주하는 원룸인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고 개별 취사, 가스레인지 같은 게 없는 상태, 싱크대가 없는 상태로서 욕실만 있는 방이고 3개층 이하로 짓고 면적은 330 이하를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원룸은 좀 사이즈가 좀 작아요. 다가구 원룸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죠? 자, 층 같은 거는 동일합니다. 3개층 이하는 동일한데 330 이하, 100평 이하, 이거는 200평 이하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다중주택은 학생 등이 장기 거주,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개별 취사 금지 이런 원룸이고 3개층 이하, 330 이하로 면적을 맞춰서 짓는 원룸이에요. 그다음에 다가구 원룸은 이 노란색 좀 보세요.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원룸. 원룸 안에 욕실도 있고 개별 취사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중 원룸은 개별 취사 금지, 다가구 원룸은 개별 취사 가능한 원룸.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 가면 외관상으로 다중 원룸인지 다가구 원룸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하실 때 실내에 들어가서 개별 취사가 되어 있는 형태면 다가구 원룸이고 개별 취사가 안 되는 형태, 욕실만 있고 그다음에 잠만 자고 나오는 이런 형태의 원룸이면 다중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면적도 약간 차이가 있죠. 다가구 원룸은 독립된 주거가 되면서 3개층 이하 이런 건 공통상이네요. 660 이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9세대 이하 거주하는 다가구 원룸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원룸이 규제가 풀리면 도시 원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나중에 우리가 주택법 공부하실 때 이 다가구 원룸에서 규제가 풀려서 이 주택수를 19세대 이하가 아니라 300세대 미만으로 대규모로 원룸을 짓는 게 도시형 원룸이니까 다가구 원룸에서 규제가 풀리면 도시형 원룸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자, 지금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단독주택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1번 용도. 자, 다중은 학생 등이 장기 거주,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개별 취사 금지 구조고 3개층 이하, 330 이하. 자, 다가구 원룸은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개별 취사가 되면서 3개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이하로 원룸을 짓는 게 다가구 원룸, 공간 보시면 되겠고. 자, 공동주택, 아파트. 자, 아파트는 5층 이상이 아닙니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개 이상 나와야지 아파트입니다. 무조건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개 이상이고 각 호수별로 개별 등기되어 있는 것들. 자, 연립이나 다세대도 개별 등기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660 초과하고 4개층 이하 연립. 660 이하하면서 4개층 이하로 주택을 지으면 다세대가 되는 거죠. 다세대 빌라, 실무 가면 연립도 빌라라고 하는데 한 동에서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초과하고 4개층 이하, 다세대 660 이하하면서 4개층 이하로 지으면 다세대 빌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층 이상으로 지시면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이나 다세대는 4개층 이하죠. 4개층 이하로 지면서 660 초과 660 이하라는 형태로 4개층 이하, 4개층 이하,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 자, 그 다음에 일종은생, 이종은생. 자,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자, 일종은생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들인데 필수적으로 주거생활할 때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물건을 파는 식품, 의류, 약품, 약국, 식품을 파는 슈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매점이라고 하는데 일상용품을 파는 소매점은 1천 미만, 자, 술을 안 팔고 음식만 파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 미만. 사이즈가 있네요. 소매점 1천. 자, 그 다음에 그 휴게음식점 300 미만일 때. 자, 이 미용, 목욕탕, 세탁소는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꼭 필요합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도 간단한 진료를 받기 위한 이런 의원급들도 일종은생인데 면적이 없어요. 자, 가번나번은 면적이 있습니다. 소매점 1천 미만, 휴게음식점 음식만 파는 곳 300 미만, 술을 안 팔고. 자, 이 미용, 목욕,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은 면적이 없습니다. 자, 애들 태권도 배우는 체육도장도 500 미만, 지역자치센터나 소방서, 우체국 같은 공공 업무시설들, 우리 공공 업무 같은 것도 필요하죠. 1천 미만, 체육도장, 그 다음에 1천 미만의 공공 업무, 보건소 같은 거,
지역자치센터 같은 것들. 자, 4번, 5번은 참고로 보시고 금융업소라든가 ATM기,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30 미만이면 일종 근생입니다. 자, 일종 근생 두 개씩 끊어서 한번 눈에 잘 보시면요. 자, 이거는 뭐 암기하기보다는 자꾸 보셔야 됩니다. 소매점 1,000 미만, 휴게음식점 300 미만, 면적이 있네요. 자, 미용, 목욕탕,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은 면적이 없습니다. 면적 없이 일종근생, 주거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체육도장 500 미만, 탁구장 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 같은 공공업무 1,000 미만, 500과 1,000 미만, 금융업소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30제곱미터 미만, 이런 것들 나오시면 일종 근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우리가 이종 근생은 주거 생활을 할 때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 필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극장, 영화관으로 공연장 500 미만. 자, 우리 극장, 영화관은 없어도 뭐 이용하지 않는 또 그렇게 불편한 건 없죠. 종교 집회장, 교회나 성당 사찰도 500 미만입니다. 자, 사이즈가 좀 작은 교회, 극장 같은 공연장은 500 미만이죠. 자,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로 쭉 이렇게 보세요. 붉은색 위주로. 휴게음식점이 300 이상이면 아까 1종이 아니라 2종으로 바뀝니다. 자, 술과 음식을 같이 팔면 일반 음식점이에요. 자, 우리 이 앞쪽에서 자, 휴게음식점이 300 미만이면 1종 근생, 음식만 파는 음식점. 300 미만이면 1종 근생인데 휴게음식점 300 이상 사이즈가 큰 거하고 일반 음식점은 주류를 같이 판다고. 주류를 팔기 때문에 이거는 면적 없이 2종 근생으로 가서 규제를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면적 없이, 독서실이나 기원도 면적 없이 2종 근생입니다. 동물병원이나 독서실은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 자, 그래서 2종 근생은 공연장 500 미만, 종교 500 미만 먼저 두 개 먼저 하시고, 음식점, 휴게음식점 300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팔기 때문에 면적 없이 2종 근생,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독서실 기원도 면적 없이, 그 다음에 아까 체육도장 말고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같은 헬스장, 볼링, 당구장, 골프 연습장 500 미만이면 2종 근생. 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아까 30 미만이면 1종이죠. 30 이상 500 미만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30 이상 500 미만이면 2종입니다. 자, 다중생활시설 꼭 기억하세요. 이게 다중생활시설이 고시원입니다. 고시원으로 500 미만이면 2종. 단란주점, 안마실수 이런 것들이 2종 근생입니다. 자, 안마실수 노래연습장은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다중생활시설 고시원도 500 미만이 주거생활할 때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2종 근생으로 분류를 하시고, 나머지 아까 우리 5번 용도 문, 종, 판, 운, 의, 숙 이런 거 있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중이용원 중으로 분류했던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준다중 할 때 노유자들이 교육받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관광 휴게, 위락설 가서 관광 휴게하다가 장례시설로 모시는 거 있었죠? 아까 우리 준다중이용원 충무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를 이렇게 감안해서 맨 끝에 묘지 관련 시설, 화장장, 봉안당, 납골당 같은 것들, 관광 휴게시설, 휴게소 같은 것들, 장례시설, 장례식장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까지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제는 건축법상 공작물이라는 주제. 원래 이 파트가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우리 이제 건축물의 용도 29가지를 쭉 보셨어요. 주로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1번, 2번 용도, 그 다음에 1종 근생, 2종 근생, 그게 중요합니다. 자, 건축법상 공작물이 뭘까요? 건축물은 아닌데 토지 위에 세우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옹벽, 담장, 광고탑, 굴뚝, 장식탑, 크리스마스 장식탑 같은 거, 고가수 같은 물탱크, 기계 주차장은 건축물은 아니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이 공작물로 분류해서 일정한 높이가 되면 축조 신고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공작물을 공부하실 때는 2, 4, 6, 8 이렇게 짝수로 외우셔야 돼요. 2, 4, 6, 8, 5 이렇게 이 미터가 넘어가는 공작물이 건축법상 신고 대상 공작물입니다. 이 공작물은 이제 건축법 83조에 따라서 신고라는 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니까 옹벽이나 담장은 몇 미터가 넘어갈 때, 2미터가 넘어갈 때, 옹벽, 담장. 광고탑은 4미터가 넘어갈 때, 자, 외우실 때, 그러니까 담장이 2미터 이하면 건축물이었었죠. 2미터가 넘어가면 공작물, 광고, 물건 4라고 광고하기 때문에 숫자도 4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4 그러면 광고, 2 그러면 담장,
자, 6m가 넘는 공작물이면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다. 6m 넘는 굴뚝에서 장기 두는 골, 통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앞글자를 따서 6m 넘는 굴뚝에서 장기 두는 골, 통들다. 골프 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이니까 2m가 넘는 담장, 4m가 넘는 광고, 6m가 넘는 6가지 공작물,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 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8m가 넘는 고가수조 물탱크.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8m 이하의 기계 식주차장. 자, 기계 식주차장은 8m 이하일 때 건축법상 신고하는 거고 8m가 넘어가는 기계 식주차장일 때는 주차장법으로 가서 더 규제를 세게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구별 좀 해놓으시고, 자, 5m가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우리 지난 B에 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좀 많이 좀 파손됐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5m가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지하 대표 면적이 30 넘는 것. 요 지하 대표만 지하에 설치하기 때문에 면적으로 공작물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한 그림을 하나 발췌해서 보여드리는데, 자, 옹벽 담장은 2m가 넘어가면 옹벽, 2m 넘는 옹벽 담장, 4m가 넘으면 광고, 이 물건 사라고 광고하기 때문에 숫자도 사라고 연상하시면 돼요. 6m를 넘는 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6m를 넘는 굴뚝에서 장기 두는 골프 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요거 통신용 철탑 여기가 6m가 기준이면 6m가 훨씬 넘었죠. 이만큼 넘었고 6m가 넘는 장식탑, 기념탑, 굴뚝 같은 것들 다 이런 것들은 6m만 넘어가면 건축법상 공작물이 되어서 신고를 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자, 8m를 넘는 물탱크 고가수조, 이 고가수조입니다. 8m가 넘는 고가수조. 대신 기계 식주차장은 색깔이 다르죠. 8m 여기면 이하일 때 이렇게 8m 이하인 기계 식주차장만 건축법상 신고 대상 공작물. 자,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표. 이렇게 해서 다음 중 건축법상 신고 대상 공작물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5m 높이의 굴뚝 그러면 건축법상 신고하지 않겠죠? 굴뚝은 6m가 넘어야 되니까 이렇게 5m 높이의 굴뚝이면 건축법상 신고 공작물이 아니다. 3m 높이의 광고탑이면 그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건축물 부분하고 공작물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법상 건축이란 용어. 자, 우리 건축이 뭔가요?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건축허가를 받는다 이런 말을 쓸 건데 건축에 하면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 들어가고 이축이라는 용어는 쓰시면 안 돼요. 이축은 신축이라는 용어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용어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합니다. 자, 관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중에 신축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신축은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다가 새로 건물을 축조하면 신축인데 하나 더 우리가 의미를 보시면 부속 건물 같은 창고가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짓는 것도 신축으로 봐야 됩니다. 자,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도 신축이고 부속 건물 같은 창고가 먼저 있고 옆에다 주된 건물을 짓는 것도 신축입니다. 자, 증축. 건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같은 면적이나 층수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개축, 재축, 이전이 중요한데요. 자,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건물주가 스스로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입니다.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 개축에서 전부를 철거하고 초과해서 다시 축조하시면 신축이 되는 거고 일부를 철거하고 같은 규모 내에서 지시면 개축인데 일부 철거하고 초과해서 다시 지으면 우리가 증축으로 보셔야 돼요. 자, 개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지시면 개축, 전부 철거하고 초과해서 지시면 신축이에요. 일부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지시면 개축인데 일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다시 축조하시면 증축으로 봐야 됩니다. 자, 재축은 개축과 차이점, 천재지변 같은 재해로 건물이 멸실되고 나서 연면적의 합, 동수, 증수, 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로 지어야지 재축이 되시는 겁니다. 재축도 종전규모 이하라는 거, 이 항목이 있죠? 연면적의 합, 동수나 층수나 높이 같은 것들이
종종 규모 이하, 그러니까 종종과 같은 규모라는 의미랑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개축과 비슷하게 차이점은 철거와 멸실 차이가 있죠. 물난리 같은 거 나거나 뭐 산불 같은 게 나서 재로 멸실되고 나서 옆면적의 합, 동수, 중수 높이가 종종 규모 이하를 맞춰서 다시 지으면 재축, 철거하고 종종 규모 내에서 지시면 개축. 자, 이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이전 공사입니다. 자, 이전 공사는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6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옮기는 것이 이전이죠. 자, 뒤에 보시면 개축과 재축 같은 용어들을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개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만 지시면 되기 때문에 건물 모양은 바뀔 수 있죠. 근데 면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이나 규모가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만 지시면 철거,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지시면 개축.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멸실됐습니다. 산불이나 물난리가 나서 멸실되고 나서 옆면적의 합, 동수, 중수 높이가 종전 규모 이하로 지면 재축. 자, 같은 대지를 벗어나지 않고 건물을 옮기는 거죠. 같은 대지에서 건물의 위치가 옮겨졌죠. 나무하고 건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대지 내에서 위치가 옮겨지면 이전 공사가 되시는 거니까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주요 구조부도 하나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전 공사할 때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수직으로 세워지는 것들, 우리 건물을 지을 때는 내력벽이라는 벽이 있고 기둥이라는 구조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 위에 얹어지는 가로 구조물, 지붕틀, 지붕의 뼈대, 건물의 층과 층을 나누는 바닥, 건물의 주계단, 실내에 있는 이 6부분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입니다. 내력이라는 부분, 기둥이라는 부분, 지붕틀 부분, 바닥 부분, 주계단이란 6부분이 주요 구조부인데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5개 계단은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계단이고 주계단이 건물 실내에 있는 계단이기 때문에 5개 계단,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해야 된다. 차양, 사이기둥, 일반적인 기둥은 주요 구조부인데 사이기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지붕틀은 주요 구조부지만 창문틀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자, 주요 구조부 6부분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주제, 건축법상 대수선. 자, 우리 앞에서는 건축이라는 용어를 배웠어요. 건축 그러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합니다. 거기서 개축이라는 공사가 있었죠. 개축.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 내에서 다시 짓는 게 개축인데 이 개축 범위가 작은 공사가 대선입니다. 개축이라는 공사가 종전 규모 내에서 다시 짓는 건데 이 개축이라는 공사 범위보다 더 작은 게 대선이고 대선 공사보다 더 작은 게 일반선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개축과 대선을 구별하는 건 잘 안 내고 대선 공사와 일반선 공사의 차이점 요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 관련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대선이 되기 위해서는 기둥, 지붕틀, 요 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둥도 주요 구조부고 지붕틀도 주요 구조부고 보도 주요 구조부죠. 요 내력벽도 주요 구조부인데 주요 구조부의 한 부분을 선택해서 기둥을 증설 해체로 작업하거나 3개 이상 수성으로 작업했을 때가 이게 대선이 되시는 거예요. 핵심은 기둥이라는 한 부분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라는 부분을 골라가지고 자, 기둥을 증설 해체할 때는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5개를 하든 무조건 대선입니다. 증설 해체는 수선이라는 공사로 작업을 할 때는 금가한 거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증설 해체랑 다릅니다. 증설 해체는 새로 더 만들거나 해체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증설 해체는 기둥을 1개를 증설하든 기둥을 2개를 증설하든 기둥을 3개를 해체하든 5개를 해체하든 간에 증설 해체는 개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대선인데 수선이라는 형태로 작업을 할 때는 3개 이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둥을 2개만 수선하면 이게 일반선이 되는 겁니다. 자, 기둥을 2개를 증설하면 대선이 됩니다. 자, 2개를 증설했다 기둥을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선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수선할 때는 반드시 3개 이상이 붙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붕틀도 마찬가지. 지붕틀이나 보도. 자, 보를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를 안 따지고 대수선. 보를 수선할 때는 3개 이상이란 말이 붙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보를 1개만 수선하면 대선이 아니라 또 작은 공사인 일반선이 되는 거죠. 보를 3개를 수선했다 그러면 3개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대선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기둥이나 지붕틀이나 보라는 부분은 증설 해체할 때 개수 안 따지고 수선할 때는 개수를 따져서 대선을 판단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내력벽이나 건물의 외벽 마감재로도 1번과 비슷한 원리인데, 자, 이때는 개수가 아니라 면적으로 재는 겁니다. 면적. 내력벽이나 건물 외벽의 마감재료는 자,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내력벽의 벽면적을 내력벽 벽면적을 제가 10제곱미터를 증설했을 때도 대선입니다. 내력벽의 벽면적을 20제곱미터를 해체하다도 대선이 되는 거죠.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을 안 따지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내력벽을 10제곱미터만 수선하면 30 이상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대선공사가 아니라 일반선입니다. 그러니까 기둥도 2개나 1개만 수선하면 일반선이고,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내력벽이나 외벽 마감 재료가 증설해체할 때는 면적을 안 따지고 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선할 때는 30 이상이 꼭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을 것은 증설해체는 무조건 대선이에요. 근데 이제 수선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3개 이상 기둥을 수선하거나 3개 이상 볼을 수선하거나 이렇게, 자, 내력벽이나 외벽 마감 재료도 수선할 때는 30제곱미터 이상, 증설해체할 때는 면적이 없고요. 자, 방화벽이나 방화구획 같은 것들, 방화벽, 방화구획, 그 다음에 여기 주계단도 들어가죠. 방화벽, 방화구획, 주계단이나 피난계단 같은 것들은 증설, 해체, 수선까지 사이즈가 없습니다. 방화벽, 주계단 이런 것들은, 방화벽이나 주계단은 증설, 해체, 수선까지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방화벽이나 뭐 주계단 같은 경우는 수선, 10제곱미터만 수선하더라도 대선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한 것도 대선공사다. 이렇게 대선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선자가 중요합니다. 수선. 증설, 해체는 무조건 대선. 근데 수선할 때 3개 이상 수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방화벽이나 주계단은 수선할 때도 면적이 없다. 이렇게. 자, 우리 그 다음 주제 용도 변경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앞에 용도가 29개가 있었죠. 29가지에서 다른 번호가 이동되면 용도 변경인데, 용도 변경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 19조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거 용도 변경도 있고, 신고하는 용도 변경, 신청이라는 용도 변경,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행정 절차를 거치고 용도 변경을 하셔야 돼요. 자, 물론 이제 허가가 제일 어려운 거겠죠. 자, 용도 변경은 시설군 중에서 상위군으로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변경이면 허가,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이면 신고,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변경할 때는 대장 변경 신청. 근데 1종과 2종 근생끼리는 신청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설군이라는 게 있어요. 시설군이 자동차 시설군, 산업시설군에서 여기 써 있는 건물이 29가지입니다. 29가지 건물을 용도 변경을 할 때 자동차, 산업, 전기통신, 문화 및 집회, 영업, 교육,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9개의 순서로 쭉 나열한 다음에 각각 이렇게 1개라든가 7개의 용도를 넣어서 이 시설군 분류를 하고 위로 올라가면 허가. 예를 들어서 판매로 쓰다가 제가 묘지로 바꾸면 위로 하나, 둘, 3칸 올라가면 허가죠. 상위군으로 이동하면 허가, 하위군으로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좌우로 바뀌는 것은 대장 변경 신청입니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는 건 대장 변경 신청인데, 다만 1종과 2종 근생끼리 바뀔 때는 같은 시설군 내에서 바뀌더라도 신청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용도 변경은 시설군을 외우셔서 위로 올라가는 건지 아래로 내려가는 건지 같은 시설군 내에서 하는 건지를, 자, 그래서 상위군으로 이동하시면 용도 변경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할 때는 용도 변경 신고,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변경할 때는 제일 간단한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 근데 1종과 2종 근생끼리 바뀔 때는 이 대장 변경 신청도 하지 않습니다. 자, 용도 변경을 한번 우리 외워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외우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산, 전문, 영교, 근주, 그 밖에 이렇게 외우시는 건데,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일단 9가지 시설군의 서열을 먼저 우리가 순서를 잡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사람이 영교가 있는데, 영교라는 친구가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다. 나머지는 그 밖에. 그래서 우리가 자산, 자동차 시설군, 산업시설군인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자산, 전문, 영, 교, 근주, 그 밖에 이렇게 순서를 잡으셔야 돼요. 1번 서열부터 9번 서열까지. 그러면 자는 자동차 시설군인데 말 그대로 우리 뭐 그 자동차 시설군이라는 용도 하나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뭐 세차장 같은 거, 뭐 폐차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뭐 세차장 같은 것들. 자, 문제는 산업설문에서는 7개가 들어가는데 요거 이렇게 한번 넘겨보세요. 자, 산업 그러면 공장 창고에서 위험물을 자원순환으로 운수하다가 사고 나서 장례 치르고 묘지 가서 묻혔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산업설문에서는 7개가 들어가죠. 공장 창고에서 위험물을 자원순환시설로 운수하다가 장례 치르고 묘지 가서 묻혔다. 이 7개의 용도가 산업설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외워야지 나중에 용도 변경 허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자, 자동차 설문에 자자 들어가는 거 하나, 산업설문에서는 공장 창고에서 위험물을 자원순환시설, 고물상 같은 경우로 운수하다가 사고로 죽어서 묘지로 갔다. 자,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시설, 자, 그 다음에 통신, 방송통신시설 두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십시오. 전기, 통신, 전기 만들어내는 발전, 방송통신 관련된 통신시설들. 자, 문화 및 집회설구는 문자로 시작해요. 문자가 좀 크죠? 자산 전문할 때 문, 그러면 문종관씨가 있는데 위층에 살고 있다. 문종관씨는 위층에, 누구 위층에 살고 있어요? 영업을 잘하는 판은숙씨. 자, 사람 이름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앞에서 이제 다중이용어 충분할 때도 그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문종관씨라고 하셔야 돼요. 문종관, 문종판이 아니라 문종관씨가 위층에 살고 있다. 자, 누구? 영업자라는 판은숙씨 위에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판은숙 위에. 그래서 판은숙씨는 영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또 근건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판은숙 씨가 이 고시원 다중생활시설에 살고 있는데 그 위층에 누구 살고 있습니까? 문종관 씨. 자,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워야 되는데 좀 이렇게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문종관 씨는 위에 살고 있다. 누구 위에? 판은숙 씨 위에. 그럼 자산 전문까지 했습니다. 문 그러면 문종관 씨. 영업걸 그러면 영업자라는 판은숙 씨. 이렇게 외우시라는 겁니다. 자, 교육설 그러면 자, 영교 근주하니까 교육설 그러면 의료 교육을 위해서 노유자들을 수련시설로 보내서 야영시킨다. 의료 교육을 위해서 노유자 수련시설 보내서 야영시킨다. 그다음에 근린생활설군 1종과 2종 근린생활설, 다중생활설은 제외하시고 주거 및 업무, 그럼 주거 그러면 단독 공동이 들어가고 업무용 빌딩 같은 것들 업무시설, 교정 군사시설 네 가지가 들어가죠. 동식물 관련시설, 축사 같은 것들, 도축장 같은 것들은 동식물 관련시설입니다. 자, 교육, 의료 교육을 위해서 노유자들을 수련시설로 보내서 야영시킨다. 근린생활설군 2개, 주거, 단독 공동주택에 주거 생활하다가 업무 보러 간다. 업무시설, 교정 군사시설로 나간다. 이렇게 해서 업무, 교정 군사, 그 밖에 동식물 관련시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앞에서 자, 산, 점, 문, 영교, 근주죠. 영교, 근주 그 밖에 하셔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 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용도 변경은 이렇게 상위군 허가, 하위군으로 들어가시면 신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는 간단한 용도 변경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용도 변경을 할 때 허가나 신고 대상인데 용도 변경하는 면적 사이즈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용도 변경 끝난 다음에 사용 승인이라는 별도 행정 절차를 받으셔야 돼요. 사용 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다음에 사용 승인 받는 건데 용도 변경도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용도 변경한 다음에 변경 면적이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으로 변경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한테 의무적으로 설계를 받아야 됩니다. 용도 변경 전에. 그럼 만약에 용도 변경 대상이 허가 대상으로 용도 변경 면적이 300제곱미터면 자, 사용 승인은 받아야 되죠. 100 이상이니까. 건축사한테 미리 설계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설계받는 것은 허가 대상으로 500 이상이니까 용도 변경을 할 때 300, 200으로 나왔을 때 이런 조항도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시설군 외우시는 거예요. 그거 못 외우시면 용도 변경 문제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음 주제. 자, 건축법은 전면적 적용지역이 있고 일부 적용지역이 있습니다. 자, 건축법은 총 조문수가 113조까지 있는데 그 조항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땅이 있어요. 땅. 또 일부만 적용하는 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주로 시골 지역에서는 6가지 규정을 빼고 적용합니다. 자, 관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지역.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우리나라 땅이 있는데 여기가 도시지역이고 나머지가 비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이고 나머지가 비도시인데 도시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건축법을 1조부터 뒤에까지 다 적용합니다. 또 비도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구단위 구역이 들어가 있든지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으로 끝나는 지역들은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색깔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도시지역 1번, 비도시 지역이라도 지구단위 구역이 들어가 있거나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 이런 지역들은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면 하얀색 부분이 비도시 지역이고 면 지역이에요. 자, 여기 전면적 적용적 이외의 지역일 때는 비도시 지역 면 같은 지역에서는 다음 6가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113개에서 6가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대, 도, 건, 방, 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폐지 규정, 건축선 규정 2개, 방화지구, 분할 제한 이 6가지 규정은 빼고 면지역에서는 비도시적 면에서는 6가지 규정은 빼고 적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쪽에서 도시지역이란 땅,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인데 지구단위 구역이나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이 들어가 있을 때는 1번, 2번, 3번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니까 건축법을 전부 다 적용합니다. 113개를. 그럼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나머지 비도시 지역의 면지역 같은 지역에서는 건축법에서 6개를 빼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6개를 뺀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 도, 건, 방, 분 이렇게. 자, 다음 내용. 자,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6가지를 빼고 건물을 짓는 그런 땅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건물 중에서 건축법을 좀 완화를 해주시오. 이렇게 배제가 아닙니다. 6개를 배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하는데 완화 요청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건축 관계자 등이 다음 건물에 대해서 완화 요청하는데 이런 것만 보시면 돼요. 31층 이상 건물, 15년 이상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31층 이상 건물이고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해서 15년 이상 지나서 리모델링하는 건물, 그 밖에 방제지구에서 재해방이 필요한 건물,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연립이나 다세대형 이런 것들이 12번까지가 다 완화 대상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앞쪽에 31층 이상 건물을 낼 가능성이 있어요. 건축 관계자들이 허가권자한테 완화 요청을 할 수 있는 건물, 31층짜리 건물인데 이걸 21층 이상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일 때는 제외입니다. 제외. 31층 이상을 주상복합 같은 아파트로 지었을 때 완화 요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일 때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전체를 공동주택 31층 이상 건물을 주상복합 형태로 상가를 일부 넣어서 줘야지만 완화 요청이 가능한 거고, 자,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서 15년 이상 지나셔야 되죠. 10년 이상이 아니라 15년 이상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 이렇게. 그리고 방제지구에서 방화지구가 아니라 방제지구에서 붕괴 위험 지역에서 재해방이 필요할 때, 그 밖에 주택법에 나오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하고 연립형이나 다세대형이면 완화 요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12가지 중에서 4개 하나 찍어드렸습니다. 다음 중 건축법을 완화 요청할 수 있는 건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 건축위원회. 자, 마지막 내용인데 좀 내용이 길죠. 자, 건축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위원회 하부조직으로 분쟁전문위원회, 민원전문위원회가 하부조직으로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장관님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법정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중앙건축위원회는 국토부에 두어야 하는 거고 지방건축위원회 시도나 시군구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두는 것은 중앙건축위원회,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두는 것은 지방건축위원회에 두어야 한다. 근데 이렇게 중앙이나 지방건축위원회 안에 하부조직으로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자, 국토부 장관, 시도나 시군구청장은 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둘 수 있다네요. 자, 건축 분쟁 생기면 분쟁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위원회, 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 안에다가만 한정해서 둘 수 있습니다. 민원전문위원회는 시도하고 시군구에 있는 건축위원회에다가 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쟁 해결해주는 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부가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 안에다가만 둘 수 있고 민원전문위원회는 시도,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 한정해서 둘 수 있다. 그럼 민원전문위원회가 국토부의 중앙건축위원회 안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분쟁전문위원회가
시도 쪽으로 내려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신구 쪽으로. 중앙건축위원회 안에다가 하부조직으로 분쟁전문위원회, 시도나 시군구가 설치한 지방건축위원회 안에다가 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관계자, 건축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 주민 간의 상호 간의 분쟁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데 건축허가권자하고 건축관계자, 우리 건축관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아까 우리 완화 요청할 때 건축관계자 여기 있었죠? 설계자, 감리자, 건축주, 오타가 좀 났네요. 건축주, 시공자 이런 사람들이 건축관계자들인데 이런 건축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인근 주민들하고 분쟁이 생기거나 건축관계자가 기술자하고 분쟁이 생기거나 관계자 상호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 분쟁전문위원회가 조정이나 제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축관계자와 건축허가권자와의 분쟁 이런 거 나오시면 안 돼요. 건축관계자와 주민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분쟁, 주민 상호 간의 분쟁은 분쟁전문위원회가 조정, 제정 같은 거 해주는데 건축관계자와 건축허가권자의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하는 거지 분쟁전문위원회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1강을 마무리했는데 좀 길었습니다. 자, 계속 체계도 요청하시면 제가 문자로 주소 알려주시면 무료 발송하고 추가 자료 이렇게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는 제가 이메일로 무료로 보내드리거나 밴드에다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을 테니까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체계도 가지고 지금 내용들로 요약 정리하시고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이메일로 받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건축법 1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